네, 안녕하세요. 국어자료 강독 9주 3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9번째 PPT, 이제 원순 모음화까지 해서 이번에는 9번째 PPT의 4쪽부터, 그리고 본문 강독은 46쪽에 이제 오른편부터 따지는 거죠. 셋째 줄 부서법이 나오죠. 부서법, 셋째 줄 부서법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PPT 자료에서는 정인지 서문과 최만리 반대상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거는 본문 강독을 일단 살피고 먼저 본문 강독을 한 다음에 이제 부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인지 서문과 채만리 반대상소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 46쪽, 교재의 46쪽의 부서법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야 의, 오, 우, 요, 유란 부서 초성지하하고 네, 그래서 구결문에 이은 협주 부분을 보면 부는 붙을시라, 붙을 붙자, 붙여 쓴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원수모음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와, 자, 공동격 와가 들어가죠. 아와, 의와, 오와, 우와, 요와, 유와란, 첫 소리 아래, 초성이죠. 초성 아래 붙여 쓰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부서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규정해 놓은 것은 처음이니까요. 여기서 공동격의 사용법을 잠깐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현대국어에서는 A와 B는 뭐 예를 들면 세 개가 나온다 하더라도 A와 B와 C는 이런 식으로 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그 와가 마지막 C까지 붙어요. 예를 들면 A와 B는이 아니라 A와 B와는, 그쵸? A와 B와 C와를 같이 와가 마지막 단위까지 이제 붙어주는 독특한 형태가 있습니다. 현대랑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래아와 의와 오와 우와 요와 유와 란 해서 보조사란 앞에 와가 한 번 더 쓰이는 그런 독특한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란의 보조사의 의미 기능은 여러분들이 각주에서 보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 이제 다시 구결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아, 야여란, 부서어, 우하라. 이제 오른쪽에 붙이는 거, 우하라. 자, 47페이지, 교재 4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우는 올한역이라, 뭐 짐작이 가죠. 오른쪽입니다. 올한역이라. 거기에 대한 언의 부분은 이와, 아와, 어와, 야와, 여와란, 그쵸?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같으면 열을 하면 끝날 것을 여기에 그 마지막까지 와를 써서 그 다음에 란을 붙이고 그 다음에 여와란 올한역이 오른쪽이죠. 올한역이 붙였으라, 오른쪽에 붙였어라가 됩니다. 여기 각주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주 1번의 형태소 분석은 굉장히 간단하고 뜻도 간단합니다. 오른쪽이고 올한역 플러스 의가 되죠.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는 관형격 조사 내지는 뭐 중세국어에서 속격 조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조사인데요. 여기서의 의는 여러분도 보다시피 애의 의미인 지금 각주에 대한 낙착점 초소의 부사격 조사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의 의는 관형격 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중세국어의 여러 가지 특징을 살펴봤지만 이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현대국어에 비해서 여러분 공부하기 어렵게 실이 이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국어에는 애 형태 하나밖에 없는데 이 조사는 각주에 보다시피 모음 조화에 따라서 어이와 아이가 있고요. 선행하는 어간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서 어이 아이가 있고 또 예도 있어요. 예는 언제 쓰이냐면 선행하는 어간 말하면 이모음이나
뭐 하향 이중 모음, 평순의 하향 이중 모음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얘도 또 뒤에 한번 다시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미 그 전형적인 척격 조사의 형태를 보여주는 게 3개나 있는데, 원래 간형격의 양상을 가지고 있는 의의 형태를 쓰는 경우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또 얘도 또 모음 조화에 따라서 아래아 의와 아래아 에와 의로 2가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아래아 이와 의가 쓰이는 그런 경우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이 조사가 붙는 단어는 하루에 5대를 표시하는 새박, 아참, 낮, 나조, 밤. 그러니까 새박은 새벽이고 아침, 낮, 나조는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낮을 나타내는 이런 5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얼굴을 나타내는 낮, 앞, 봄 이런 100여 개의 특수한 그 고유어와 한자어 등에만 쓰여요. 그러니까 사실 가지수가 적지는 않아요. 가지수가 적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정해져 있어서 이제 뭐 이걸 외우라고 할 것은 없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하루에 그 5대를 나타내는 새벽, 아침, 낮,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이 특수한 형태가 관형격인 혹은 속격인 그런 그 형태가 붙은데, 이때는 관형격 속격이 아니라 이제 처속격, 첩격에 해당하는 것이다. 독특한 형태를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음 조화까지 곁들여지니까 굉장히 형태가 많게 되는 거죠. 네, 다시 본문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본문으로 와주세요. 네, 자, 그래서 부서법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부서법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요. 자, 범자이 필합이 성음하나니. 물은 모든, 무릇 범자죠. 물은 모든 글자가 뭐 합해져야 뜻이, 글자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범은 무릿하는 뜻이라. 무릿, 네, 무릇, 모든 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필은 모롬에, 모름지기 하는 뜻이고, 모름지기 하는 뜻이고, 성은 일시라. 자, 일시라는 이때는 오늘날에는 이루어지다라는 동사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루어진다. 근데 이 이루어지다가 현대국어에서는 하나의 형태소치만 옛날엔 1+우다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1이라고 하는 단독적인 어간, 용언 어간 형태소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가 붙어서 오늘날에 이루다가 만들어지는 건데, 각주 5번을 보면, 자, 이난이, 일다가 독립적으로 중세국어의 어간 형태소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직설법을, 현재 시제라고 하는 형태소는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재의 기능까지 하게 되는 직설법 나가 붙는데, 이때 뭐가 적용됐죠? 우리가 함께 배웠던 유음 탈락. 네. 니은도 치음에 해당하는 소리니까 현대 음성학적인 용어로, 그래서 유음 탈락이 이루어진 이난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뒤에 이제 나오게 되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언해 부분을 보면 무릇 자이, 무릇 글자가 주격조사 가는 15색이 없었잖아요. 모롬에 모름지기 어우러자, 어울려야, 자는 강세첨사입니다. 어울려야 소리 이나니, 소리가 이루어지나니, 소리 이나니, 소리가 이루어지나니 이렇게 됩니다. 네, 48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8페이지. 자, 이때는 뭐가 나오냐면 드디어 방점에 성조를 표기하기 위한 방점 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구결문을 보도록 할게요. 좌가 1점하면 즉 거성이요. 네, 뭐 뻔히 아는 얘기죠. 좌는 왼역이라. 오란역 반대말 왼역, 왼쪽이죠. 왼역이라. 가는 더을시라. 더한다는 것이다. 각주일보 보면 현대국어에는 더하다지만 중세국어에는 더우다라고 하는 어간이 있었습니다. 더한다는 것이고, 이란 하나히라. 자, 히읗 종성을 가지고 있는 체언 어간이 맞다고 했죠. 굉장히 많아요. 보면 이제 하나도 히읗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 둘도 히읗을 어간 발음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현대 국어에서는 히읗을 종성 체언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이라, 하나다. 자, 거성은, 거성. 이제 기억나죠? 여러분들 성조책에 거성은 가장 높은 소리였죠. 고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맛높은 소리라, 맛. 자, 각주 2번을 보면 맛은 가장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높은 소리다. 자, 언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역이, 왼역의, 첩격이죠. 네, 역시 그 앞에서 방금 전 페이지에 배웠던 관형격 형태의 처속격,
로 쓰인 겁니다.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만높한 가장 높은 소리요. 즉 거성이 고조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구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즉 상성이요. 두 개 붙으면 상성이었죠. 낮다가 높아가는 소리. 이난 두이자도 보다시피 이제 그 반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난 둘히라. 역시 히읗을 종성으로 음절 말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상성은 처음이 낮고 처음이 낮고 내종이 나중이 높아지는 소리다. 이 구결문에 대한 언해문은 49쪽에 있습니다. 점이 둘이면 상성이요. 자, 그다음에 평성 나와야 되죠. 무즉 평성이요. 네. 무난 없을시라 없다는 것이고, 자, 여러분들 어느 순간 지금 뭐뭐일시라 뭐 한원 뜻이라 이런 거 쓰고 있지 않죠. 네. 처음에 우리가 부사일 때 명사형 어간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이건 용언 어간이니까 없다는 것이요. 평성은 만낙가반 소리라. 맛은 가장이죠. 낙가반은 낮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소리다. 거기에 대한 언해문은 점이 없으면 평성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입성이 나옵니다. 입성은 우리가 그 중세국어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별도의 그 점을 찍는 방식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입성은 나중에 이제 국어사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점이 하나 있는 입성이 있고 점이 없는 입성이 있고 점이 2개 있는 입성이 있어요. 글자마다 정해져 있고 어간 말음이 비읍이나 디귿이나 기역과 같은 현대 음성학에서 미파폐세음, 그러니까 빨리 끝 닿는 소리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을 찍는 방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제 그 입성의 경우에는 평성적 입성이다. 그럼 받침을 보고 아는 거예요. 종성을 보고. 그럼 점이 없겠죠? 그 다음에 상성적 입성이다. 그러면 점이 2개 찍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성적 입성이다. 그럼 점이 하나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입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점이라기보다는 입성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고 받침이 종성이 무엇으로 끝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사성체계 평상 거입에 맞추려고 좀 억지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이 있는 이유도 입성의 실제성에 대해서 실제로 입성이 중세 국어에서 실제 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단 우리는 그 언어의 규정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성은 가점이 자, 입성은 가점, 점을 더하는 방식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접속사죠. 어조사 이자죠. 촉급하니라. 단지 촉급하게 끝난다. 그 발음이, 종성의 발음이 이런 뜻이에요. 입성은, 그래서 협조 부분을 보면 입성은 빨리 그딴난 소리라. 빨리 그치는 소리다. 이것을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기에는 이제 미파폐세음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아예 입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촉급은 빠랄시라. 빠르다는 것이다. 네, 거기에 대한 언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성은 점을 더하는 것은 한 가지로 동일하되 같지만 빠라니라. 네, 50페이지로 넘어갔어요. 빠라니라. 네. 자, 대인시옷을 썼으니까 이건 당당하게 경험으로 발음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빠르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조에 대한 이야기, 성조를 표시하는 가점의 방식, 방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역시 방점이라는 표현은 아예 없죠. 오히려 가점이라고 했을 뿐. 방점도 우리가 앞서 배웠지만 후대에 붙인 명칭이라고 했잖아요. 네. 50쪽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치두 정치음에 대한 얘기인데 앞서도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지금 PPT 자료에서도 지난번 확인을 하고 그랬지만 여러분들 지금 잘 보면 여기에 지금 50쪽의 맨 마지막 줄, 즉 왼편의 맨 마지막 줄은 지읒의 앞쪽이 길죠.
반면에 51쪽의 맨 왼쪽은 어때요? 지읒의 오른쪽이 길죠. 오른쪽이 길죠. 이거는 말이에요. 이런 글자 표기는 우리가 지금 편의상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쓰고 있지만 원래 한글 자모를 위한 지읒 표기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지읒 표기를 보면 자 39쪽을 보면 39쪽에 오른쪽 첫 줄을 보면 지난니 소리나 할 때 어때요? 오른쪽과 왼쪽이 똑바르게 되어 있죠. 원래 세종이 뜻한 바대로 하면 우리 지읒자 막 앞쪽 길게 쓰고 뒤쪽 길게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요렇게 쓰는 게 맞아요. 자, 다시 50쪽과 51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후민정음은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를 함께 고려하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어의 그 당시에 15세기의 치음은 한 종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눌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방금 39쪽에서 봤던 것 같이 우리는 지읒의 앞쪽 머리, 뒤쪽 머리를 똑같은 길이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자음 표기를 위해서까지 사용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이 긴 거는 치두, 이빨의 앞쪽에서 나는 소리. 그 다음에 51쪽에 보면 뒤쪽, 이거는 D가 길죠. D가 기니까 조금 더 뒤쪽에서 나는 소리, 정치음이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머리 두자가 앞이니까 치두가 앞이고 정치가 뒤쪽이겠죠. 네. 이거는 이제 물론 중국의 성운학의 용어기는 합니다만. 네, 그래서 50쪽에 각주 2번을 보면 치두음은 뭐 상치경 파찰음 혹은 치파찰음으로 보기로 하고 정치음은 권설음 또는 경국의 치경음. 권설음은 이제 혀를 마는 소리라고 해서 영어의 R 사운드, right 이걸 생각을 하면 되는데 혀를 말면서 혀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치조나 치경보다 여기 지금 치경 치 이랬잖아요. 이빨이 좀 더 뒤쪽으로 나요. 좀 더 뒤쪽으로 나거든요. 경국애라 그러면 당연히 뒤쪽으로 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문학의 용어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조금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읒 글자를 사용할 때 앞이 긴 거는 치두, 뒤가 긴 거는 정치음. 그러나 이 구분은 어디까지나 한어, 중국어에만 있는 것이고 우리 한국어와는 상관이 없다. 중세 한국어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한자음 표기만을 위해서 별도로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50페이지 둘째 줄 한음 치성은 한음이 이제 중국어죠. 치성은 이빨 소리는 유 있다. 치두 정치별 구별이 있다는 거죠. 협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음은 중국 소리라 둔한 머리라 별은 갈헬시라 가린다 구별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도 뭐 가려내라 지금도 쓰고 있는 표현이죠. 네, 그 다음에 언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해 부분은 중국 소리의 니 소리는 자 얘가 나왔습니다. 우리 방금 47페이지에 쳐서 척격부사 척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보편적 척격 형태는 어이, 아이, 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죠? 현대 국어에는 안 쓰는데 이 얘라는 형태는 선행하는 어감 발음이 이모음일 때. 자, 지금 다시 50페이지로 와보니 중국 소리 이모음으로 끝났죠? 그래서 얘, 그 다음에 시옷은 사이소리입니다. 네. 뭐 해석하는 것은 어렵죠. 중국의 이빨 소리는 치음은 치두와 정치와이. 자, 이거는 선생님이 와이라고 읽었어요. 주격조사 이가 붙은 거예요. 그리고 와는 또 끝까지 붙는다고 했죠. 그쵸? 지금 같으면 치두음과 정치음이 구별됨이 있다 이러면 되는데 그 앞에 와가 붙으니까 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왜가 아니라 와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네. 와이, 가래요미 있나니, 구별됨이 있나니. 네.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 줄 지읒이 앞쪽으로 긴 소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용어 치두하고 치두음에 사용하고 이런 뜻이죠. 51쪽의 첫 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나라 소리에서 자, 예서죠. 우리나라 소리에서 열분이 혀끝이 웃님머리에 단난이라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음성학적으로 우리가 원하듯이 무슨 치경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를 기대하면은 어려워요. 그러나 구별은 하고 있고 그 소리를 좀 엷다
그러니까 물론 이 열다라고 하는 것을 음성학적인 용어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도 사용하는. 네. 그러니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구별. 나중에 뒤에 가보면 정치음은 두텁다, 두껍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소리에서 보면 열분이 옅은 소리이니 혀끝이 자 디귿할 때 근 얘기했죠. 경음 아직 안 일어났어요. 혀끝이 운님머리에 윗님머리에 닿나니라. 자, 각주 3번을 봐주십시오. 형태소 분석과 연철을 통해서 니은 각자 명사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대한 언해 부분입니다. 연해 부분인데 자 난 지치 뭐 이런 소리는 난 치두 소리 예 쓰고입니다. 학생들이 여러분 선배들이 이거를 그렇게 예쁘고로 예전에는 선배들이 강독도 같이 이걸 예쁘고로 읽어 그게 아니라 소리 예 척격 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쓰고입니다. 쓰고 현대 내가 지금 이거는 분명히 비읍계 그 어두장군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소리에 부수고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두장군을 발음할 수 없으니까 소리에 쓰고 예 쓰고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가 나올까요? 이제 정치음에 대한 것이 나오겠죠. 오른쪽이 긴 녀석 난 용어 정치하나니 자 협조 부분을 보도록 하세요. 이 소리는 우리나라 소리에서 두터분이 혀끝이 아랫입무음에 닿나니라. 이제 어찌되었건 아랫입몸에 닿는다. 이게 음성학적으로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 중국어의 그 치음에 대해서 이제 이 세종을 비롯한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던 많은 학자들이 뭔가 차이남을 확인하고 이거는 구별을 해주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글자를 이용을 한 것 같아요. 훈민정음을 동국정음식 한자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네, 언해 부분입니다. 언해 부분. 네, 이런 이 소리는 정치 소리에 52쪽으로 넘어가도록 해주세요. 정치 소리에 쓰나니, 정치 소리에 쓰나니. 네, 척격조사. 원래 척격은 어이, 아이에 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형격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래아와 의가 모음조에 따라 있지만 그 녀석들은 특별한 경우에 사용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아설순후지자난 아음, 설음, 순음, 후음의 글자들은 통영어 한음하나니라. 뭐 한자 잘 몰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네들은 무슨 치음처럼 구별할 필요가 없고 우리도 똑같이 통영해서 중국어와 동일하게 사용하면 된다. 중국어에서도 동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언해 부분을 보면 엄과 혀와 입시울와 입시울와 이거 기억 탈락 현상입니다. 리을 뒤에서 기억 탈락을 하게 되는 우리가 앞선 중세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목소리, 자, 이것도 뭐예요? 예라고 하는 척격에 사이소리가 붙은 거죠. 그쵸? 목소리가 이모음으로 끝나니까. 목소리에 사이소리 글자는 중국 소리에 통히 쓰나니라. 그리고 훈민정음 옛날 책들은 이렇게 책의 제목을 마지막에 꼭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훈민정음 아마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예고할 때 훈민정음원에 다 끝날 거예요 했을 때는 깜짝 놀랐겠지만 반복된 패턴이라서 훈민정음원에는 썩 어렵지 않습니다. 네, 나머지 지금 3차시 수업에서는 정인지 서문과 채말리 반대 상소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정인지 서문은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의 앞부분에 어제 서문, 임금이 직접 쓴 서문이 앞쪽에 있다 보니 정인지 서문이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지 서문에서도 여러 가지 오히려 해례본의 편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드러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훈민정음에 대한 연구는 당연히 이제 세종이 직접 쓴 어제 서문, 그 다음에 실록의 기록, 그 다음에 정인지 서문, 채말리 반대 상소 등을 통해서 그 당시의 훈민정음 창제의 전반적 과정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정인지는 1396년에 태어나서 1478년에 죽은 사람이고요. 지금 PPT 자료 4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이 작성한 어제 서문과 예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집현전 학사들이 작성한 해례가 이어지는데,
어제 서문과 예의를 아울러서 보통 학자들이 본문, 훈민정음 해례의 본문이라 칭하고, 나머지 집현전 학사들이 전반적으로 세문자의 제자 경위라든지 특성,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고 그 용례를 부여준 부분을 해례가 해석하여 예를 들었다라는 거죠. 정인지 서문은 훈민정음 해례의 서문이라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의 그 신하들이 어떤 설명서를 만든 부분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죠. 훈민정음의 해례를 집필하게 된 경위, 그 다음에 한자와 이도 사용의 불편함, 세문자 창제의 동기와 필요성, 또 세종이 창제한 세문자의 특징과 장점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며, 당연히 봉공군주 국가답게 세종은 뛰어난 성인이며 그렇기 때문에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전혀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마찬가지죠. 이 부분을 정인지 서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라 훈민정음을 개해년 1443년 겨울에 이제 음력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세종이 창제하였음을 말하고 28자가 아주 교묘히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그래서 반나절이면 지혜로운 사람은 반나절이면 익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안에 깨우칠 수 있다. 네, 이렇게 평가하면서 습득이 굉장히 용이한 문자라는 것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해례의 집필에 참여한 사람들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죠. 이런저런 공적인 시험들에서 질문할 수도 있으니까 최항,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강희안, 이계, 이선노 이런 사람들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일종의 학습적 매뉴얼을 만든 것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만리 반대 상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알 텐데 최만리는 일단은 1398년 정도에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고요. 1445년 세종보다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그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금방 상소하고 난리치고는 이제 하옥됐다가 다시 복직을 시켜줬는데 싫다 그러고 낙향을 하고는 죽습니다. 네, 이 사람이 정말 망고 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선 전기에 뛰어난 유학 실무자예요. 숭유 억불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로 이 사람이 뭘 많이 하면 이제 조선왕조가 유교 기반의 국가로서의 기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세종한테도 굉장히 직설적인 상소를 많이 보냅니다. 왜 불교를 숭배하느냐.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종은 아무리 신하들이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하거나 이래도 일단은 듣고 보는 사람이에요. 정조는 자기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훌륭한 조선의 두 군주 가운데 세종은 경청의 군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신하들이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대로하지 않는데 나중에 최만리한테 굉장히 대로를 하고 속된 말로 세종답지 않은 막말도 합니다. 그래서 최만리는 보다시피 조선왕조가 유지된 519년 동안 왕조가 인정한 공식 청백리 218명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보면 한심해 보이고 이 사람이 그 훈민정음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상소의 내용을 보면 뭐라 그러니?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지식인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지식인 계층의 일반적인 사고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앞을 몇백 년 뒤를 내다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망고 역적이 되어 있는 건데, 사람 자체는 그야말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훌륭한 우더른 밑에, 임금 밑에, 탐관오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청백리예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제 좀 고지식한 학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만리가 혼자서 반대 상소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세종이 지금 1443년 음력 12월에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1402듬해 2월 20일 다 음력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반대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지편전 부제학, 대제학은요, 지편적의 제일 우두머리인 대제학은 일종의 낙하산이고요. 실제로 학문적인 그런 관리를 하는 최고 우두머리가 부제학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학자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최만리 외에 직제학, 응교, 부교리, 부수찬 아주 핵심적인 학문적 관료들이 모두 상소를 합니다. 부당하다, 말도 안 된다, 난리 치면서 그러니까 지식인의 여론을 대변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것은, 상소 사건과 관련하여 알아둬야 할 것은 최만리의 당시 직책이라는 거예요. 방금도 말했다시피 이 사람은 정음 창제를 둘러싼 논란은 정음이 이미 완성된 후에 이미 완성을 했어요. 완성하고
최만리가 당시 집현전의 최고 책임자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집현전 학자들과 더불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해례 편찬은 반포를 한 이후에 말 그대로 이런 반대파들 닥쳐라 한 다음에 이제 설명서를, 그러니까 세종이 직접 친제한 것에 대해서는 집현전 학자들과 더불어라는 얘기는 이미 없어져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대 상소의 주된 내용은 명나라에 대한 4대의 지장이 생길 수 있다. 훈민정음에 열중하게 되면 나중엔 중국의 글을 모르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두를 익히면 되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공적인 문서들은 이두를 쓰면 된다. 그 다음에 훈민정음을 반표하면 형사사건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백성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우리 나와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이 제 뜻을 실어 능히 펴지 못하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훈민정음하고 관계없다. 간단히 말하면 이두로도 해결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큰일인데 너무 성급하게 행하고 있다. 또 동궁이 해야 할 일만인데 왜 이거 시키느냐. 선생님이 예전에도 얘기했죠. 훈민정음의 창제에 직접 개입한 것은 왕자, 이 동궁, 후에 문종이 되는 왕자와 왕세자와 왕자들, 공주, 옹주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이거 옛날에 문자 갖고 있던 거, 우리 초기에 알타이어의 문자에 대한 문자를 만들게 되는 문자론 얘기할 때 나왔었잖아요. 북쪽 오랑캐들, 사실 우리랑 같은 퉁구스어, 즉 우리랑 같은 알타이어인 퉁구스족들이 주로 이런 문자들을 만들었죠. 뭐 예를 들면 뭐 돌거리라든지 거란이라든지 여진 다 문자 만들었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우리 오랑캐 되려고 하느냐? 왜 우리가 문자를 내야 되냐? 우리는 중화를 받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백성들은 원래 말이 많다. 원래 말은 많은데 이렇게 문자까지 가르쳐서 어떻게 감당하려 하느냐, 이런 등등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어이가 없는 이야기들이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세종이 아주 경로를 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세종이 경로를 하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최만리가 아주 한심하고 거지 같은 문자라고 직설적으로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세종이 정말 경로해서 어떻게 설총이나 나나 다 같이 문자를 만들었는데 설총은 없고 임금이 나를 그르다 하느냐. 그러면서 세종은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운설을 아느냐, 사성 칠음을 아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네들 무식하게 너희들 이거 알아? 감히 니네들이 나한테 학문적으로 덤벼?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화가 났어요. 사성칠음은 여러분은 알고 있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의 분노는 격렬했고 최만리 등의 상소 작성자들은 의군부에 투옥됐지만 또 세종이 그런 사람이죠. 다음날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풀어주긴 했는데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였어요? 삼강행실도를 만들어서, 세종의 목적은 삼강행실도를 만들어서 아니 자기 아버지 친족 살인하고 이런 정말 백성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했던 사람인데 이게 유교와 관련되는 그런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창손이 특히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니까 훈민정음 번역을 반대하니까 이 사람은 파직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다 불러들이고 복직을 했는데 최만리가 no 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죽고 그렇게 됐는데 재밌게도 그 사관들이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높은 벼슬 아치들은 죽고 난 다음에 써주는 글을 졸기라고 합니다. 근데 사관들이 졸기를 안 써줬어요. 아마 좀 괘씸한 느낌도 있든가. 왜냐면 사관의 독립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세종이 삼강행실도를 만들고 싶어서 제대로 훈민정음으로 번역하고 싶어서 이제 그 훈민정음을 만들었지 않나 싶은데도 나중에 세종 제의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성종조 이후에 유교 경전들이 함께 간행되면서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구주 3차 시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